색깔 펜을 2가지 이상 꺼내세요. 오늘 여러분들 저랑 상당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실 거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저희가 같이 배웠던 그 훈민정음 제자원리,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것들은 이미 중딩 과정에서 학습을 하셨던 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지금 할 것들은 정말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치열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신 싸움을 하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능하면 좀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최대한 이해 잘 하시고, 이해가 혹시라도 미흡했던 분들은 수업 끝나고 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냥 넘기시면 그건 공부는 안 해요. 자, 87쪽에 빈 공간이 많죠.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도 아마 빈 공간이 뻥 하고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여기저기 좀 부족하실 텐데 잘 채워 넣으세요. 제 필기 분량은 이 정도예요. 그냥 한 페이지 글자 수 작게 꼭 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훈민정음 해석부터 해볼게요. 지금 먼저 할 거는 저번 주에 우리는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까지 배웠어요. 그죠? 어떤 생각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 만든 원리, 모음 만든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세밀한 문법 체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석 먼저 하면서 어휘의 의미 변화 이쪽을 한번 짚어볼게요. 페이지 86쪽.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쓸 건 소실 어휘. 자, 그 왼쪽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글에서 지금 현대 국어와 의미가 이렇게 약간 달라진 것들을 볼 거고요.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어휘인데 의미가 바뀐 것들을 4개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있었던 단어인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단어를 또 4개 찾을 겁니다.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이렇게 배치가 될 거니까 잘 보시고, 왼쪽 거는 뭐 빨간 네모, 오른쪽 거는 뭐 초록색 물결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 첫 번째 어휘의 의미 변화부터 들어가 볼게요. 읽어나가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86쪽 맨 위에 세종 어제 훈민정음입니다. 맨 위에 있는 그거는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부 한자 어휘인데요. 세종이 어자는 뭐냐면 임금한테만 사용되는 글자예요. 라는 건 임금이 직접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대왕님이 임금이 직접 제작한 훈민정음, 훈 가르치다, 민 백성을, 정 바른, 소리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글자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받침들이 전부 동그라미들이 붙어 있어서 실제 여러분 눈에는 생종, 엉쟁, 훈민정, 이런 식으로 읽혀요. 자, 이건 도대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종이라는 거 밑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 세종. 얘들아, 이건 이거와 달라. 이것과 다르고 다른 개념인데,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걸 봤을 때 세종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니네 임금님이 살아계실 때 그 임금님의 이름을 세종대왕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알고 있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임금님의 업적에 따라서 세종, 세조, 태종, 태조 이렇게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텍스트 안에 세종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는 걸 최소한 알려주죠. 이 글이 최소한 누가 죽은 이후에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니?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세종대왕님이 있었을 때는 한자로 썼어요. 한문으로 이거를 쭉 적어놨던 것을 한글로 다시 번역한 버전이 세조 때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일단 세종이란 단어만 보고도 우리는
세종대왕님 돌아가신 이후, 사후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하십시오. 얘들아, 가능하면 쌤이 뻥뻥 비워놓긴 했어도 글씨를 좀 작게 쓰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칠판에 적는 것들은 오른쪽 페이지에 쓰도록 하시고요. 왼쪽 페이지 글자 사이사이에 적는 건 사례로 들 때 걔네들을 그 위치를 찾아 드릴 테니까 밑에다가 조금씩 쓰시면 됩니다. 알아서 필기 예쁘게 하세요. 나중에 이것만 봐도 내신 대비가 충실히 될 수 있게끔 필기를 시켜 드릴 거니까 우리 1년 후에 이걸로 다 1등급 받으시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대로 오늘 이해하시고 꼼꼼하게 적어 두십시오. 자, 일단 첫째 줄 의미는 읽었고요. 이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나란말싸미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이 나왔는데요. 말씀이라고 적혀 있었죠? 첫째 줄에 말씀이, 나라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만 쓰이는 거니? 선생님의 말씀, 교장, 할아버지의 말씀 이러면서 높임법에서만 말씀이란 단어를 쓰죠. 평상시에는 우린 그냥 뭐라고 불러? 말이라고 하지 않니? 말. 그러니까 잘 봐봐. 이때는 이게 말씀이라는 녀석이 나라의 말이라고 높여준 게 전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말씀이 모든 말을 가리켰다. 말이란 단어가 없었고 말씀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모든 말을 말씀이라고 했던 게 지금은 뭐가 됐어요? 높임법에만 쓰이는 말씀이 되었죠. 자, 제가 괄호 아래 쓰는 건 그 당시의 해석입니다. 그 당시의 의미예요. 15세기 당시에는 모든 말을 지칭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현대 국어에 와서 뭐로 바뀌었냐면 말씀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건 의미가 어떻게 된 거게?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 의미가 아예 다른 단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미가 범위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있고 원래 요만큼이었던 단어가 요만큼을 지칭하는 단어로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모든 말에서 높임법에서만 쓰는 말씀으로 의미가 어떻게 된 거지? 축소된 거네. 그래서 요 녀석은 의미 축소. 제가 해석하는 걸 다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현대어 해석은 맨 밑에 이미 다 네모 박스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 다 쓰지 마시고요. 하라고 하는 것만 딱 체크하세요. 지금 소실된 어휘는 빨간 네모 같은 걸 해두시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문제로 출제합니다. 자, 나라의 말이 둥귀게 달아라고 했는데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로, 문자 여기에서의 문자는 한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한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자, 사마띠가 통하지라는 말이에요. 사마띠, 통하지. 이거는 지금 얘들아 니네 평상시에 사맞다 이런 말 쓰니? 안 쓰지?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된 거니? 사라져버린 단어야. 그래서 이놈은 밑에 물결 하시고 초록색 물결이나 파란색 물결이나 하시고 얘는 사맞다 같은 경우는 아예 사라져버린 단어입니다. 사맞다, 사맞디에 체크하시고 얘는 그 당시의 의미는 통하지, 통하다 정도의 의미였어요. 서로 통하다. 자, 나라의 말이 중국 한자와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하여서 아니 니네 다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저 뚱땡이가 뭐 하나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직 필기하시는 분들인데 바로 할 수가 없잖아. 자, 됐나? 좋네요. 다음 갑니다. 중국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런 전차로
전차가 뭐게? 군바리들을 타고 다니는 그 차 말고 여기서 전차로라는 건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로 니네 이런 말 안 쓰잖아? 역시나 지금 사라져버렸다. 전차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까닭, 이유 정도였어요.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라고 하는데 어린 백성 정말로 나이가 어린 백성들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못했을까?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나이가 어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어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의미는 어리석은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보 같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약간 안타까움의 의미가 담긴 어리석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은 뭐가 됐어 근데? 지금 어리다는 게 어리석은이니? 말 그대로 지금은 나이가 어린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어떻게 됐다고 해야 할까? 의미가 완전 달라진 거지. 어리석다와 나이가 어리다라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의미의 이동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의미가 아예 이동했어요. 쌤이 이거에 대한 사례를 하나 불러볼게. 춘향전을 보게 되면 원래 원문으로 춘향전을 읽다 보면 이몽룡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어사또 암행어사 출두한 다음에 춘향이를 방송하라 이러거든. 춘향이를 방송하라. 무슨 말일까? 춘향이를 SBS 내보내라는 거냐? 방송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감옥에서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됐니? 말 그대로 방송이 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완전 의미가 이동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나갈게요. 이제 속도를 좀 낼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미루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싫어. 뜻을 싣다가 아닙니다. 뜻을 싫어. 여기서 싫어가 아니고 능히, 자기 뜻을 능히, 충분히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기 뜻을 싫어, 능히, 충분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놈. 이게 임금이 백성한테 하는 말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보고 이놈 저놈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당시에 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그냥 모든이라는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고 해석은 사람들이 정도로 해석하셔야 돼요. 못할 사람이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여기 모든은 그냥 추가로 말한 거야. 얘는 없는 말과 똑같아. 모든 사람이 하지 마시고 사람이 못할 사람이. 근데 지금 뭐가 됐니? 이놈 저놈 하면 이건 비속어로 설정훈이나 이창민 같은 사람들 가리킬 때 이놈 저놈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을 가리키다가 어떻게 됐니? 줄어들었어. 이번에도 줄어들었어. 그래서 얘도 역시나 지금은 이놈 하는 비속어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축소된 거네요. 자, 그 옆에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하니라. 못할 사람이 뭘 했다는 거냐? 하니라. 이상하잖아. 갑자기 뭘 하다가 이상하잖아. 이때 하다가요, 많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다. 얘들아, 이건 시험 문제로도 정말 자주 출제하는 건데, 아래 하자가 따로 있었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우리 아래 하자. 이때 잠깐 보시면 이렇게 쓰는 하다가 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쓰는 하다가 있었어요. 아래 하자를 쓰는 하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래 하자를 붙여놓은 하다가 뭐뭐 하다, 두의 의미를 가진 하다예요. 동사하다. 이게 하다고 위에 거는 많다. 얘들아, 한강이 왜 한강이게? 하다, 많은 정도의 의미, 큰,
한 정도의 의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순 우리 고유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다라는 뜻이 많다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렸죠. 아예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소실된 단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끝이 나가네. 내 일할 위하여, 내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자, 백성들이 글을 못 써. 자기 마음대로 글씨를 못 써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예쁘다 라는 게 말이 되나? 이 어여삐라는 단어도 지금 의미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지금도 예쁘다라는 말은 쓰지만 여기에 어여삐라는 놈은 그 당시에는 불쌍하게 여겨서 라고 하던 게 지금은 뭐가 됐니? 말 그대로 어여삐, 어여쁘다, 아유 예쁘다 라는 말로 아예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는 의미가 이동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칠판에 적힌 게 하필 의미 이동과 축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저런 것만 있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뭐도 있다 그랬죠? 의미의 확장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영감입니다. 영감. 니네 고전소설에서 누구를 보고 영감님이라고 지칭하면 그 영감님은 지금은 무슨 의미야? 나이 많은 남자 사람이지? 근데 그때는 영감님은 아무나 영감님이 아니고 아주 높은 벼슬아치들만 영감님이라고 불렀어. 나이가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영의정이다. 영감이야. 영의정 영감이야. 나이가 많아서 영감이 아니고 높은 벼슬아치를 영감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나이만 많아지면 다 영감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훈민정음 텍스트 안에서는 주로 얘네들을 출제합니다. 이 소실된 어휘보다도 훨씬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어휘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쪽이 훨씬 더 출제 확률이 높고 실제 수능에서도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그때는 이런 뜻, 지금은 이런 뜻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기호도 이런 표시를 안 써, 얘들아. 기호는 이렇게 한다.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국어에서 이 표시를 하는 건 부등호 표시가 왼쪽이 크다가 아니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할 때 쓰는 거거든. 곶구무가 지금의 뭐게? 곶구무. 추측 한번 해봐. 고구마? 콧구멍. 자, 앞으로 국어에서 지금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화살표를 해놨지만 이런 표시를 만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했다라는 뜻이다. 참고 삼아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4개, 4개가 있다고 했었고 4개, 4개를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끝까지 일단 해석 한번 해볼게요. 내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만드노니 사람마다로 하여금 수빈이겨 쉽게 니겨 익혀 날로 사용함에 편안히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편안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일단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렸어요. 문법적인 부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문법적인 특징을 할 거예요. 자, 이건 사실 의문적 특징, 표현적 특징, 문법적 특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괜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특징이라고만 했고요. 하나씩 잡아드릴 건데 쌤이 특징을 10개 쓸 거야. 10개. 10개 중에 오늘 몇 개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최대한 많이 가능하면 시간을 좀 아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크리스마스 날 수업이 없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등록하실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 수업이 빠져 있었대요. 그걸 저희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수업 진도가 상당히 타이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밖에 수업이 없고 크리스마스 날 쉰 다음에 여러분 윈터스쿨 때 또다시 만나시게 될 거예요. 국어 수업이 지금 시간이 짧아져서 가능하면 좀 많이 말씀드려야 되니까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이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어나가면서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동국 정운식 한자음 사용이라는 건데요. 아주 생소하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동국정운이라는 그 책은 뭐를 하는 책이냐면 최대한 우리말을 한자를 읽을 때 중국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발음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중국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발음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요, 중국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항상 발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받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말에는. 왜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난 잘 모르지만 찡숑, 빵숑 뭐 이러면서 밑에 받침이 뭐가 이렇게 막 달라붙거든? 걔네들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아까 세종, 어제, 훈민정음 밑에 뭐가 다 붙어있니?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가잖아요. 전부 받침을 붙여놨죠. 우리는 실제 발음을 세종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세자 밑에도 받침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받침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생종 이런 식으로 적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발음하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제 발음하지 않는 형식 종성. 얘들아, 쌤이 저번 주에 처음에 자음 만들었을 때 그냥 이응이 있고 옛 이응이 있다고 했지? 그냥 이응이 있고 옛 이응이 있는데 요 두 개 차이는 뭐라 그랬지? 얘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이응, 얘는 응 하고 소리가 나는 이응이라 그랬잖아. 원래 받침에 적으려면 이걸 적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크기는 좀 작지만 잘 보시면 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응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소리는 나지 않지만 중국 발음처럼 적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종성, 실제 발음하지 않는 종성, 실제 발음을 하지 않는 종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발음한다는 건 사실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독특한 나라마다의 발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건 현실적 발음이 아니라 이상적인 발음이야.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한자음일 뿐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발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현실대로 발음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상적인 한자음일 뿐인 거죠. 꿈꾸고 있는 불가능한 한자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방 사라졌어요. 초창기에 잠깐 하다가 이거 해봤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방 사라지는데요. 여러분 사례 한번 적어 보실까요? 맨 위에 있는 거 빼고 세종, 어제, 훈민정음 걔들 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인데 그거 말고 하나만 더 찾아내볼까? 힌트는 한자음이라는 것이다. 한자음. 모든 글자가 동국정운식으로 적히는 게 아니고 일단 왼쪽에 뭐가 있는 글자를 찾아야 되게? 한자가 있고 그걸 한글로 옮겨놓은 글자를 찾아봐. 가장 먼저 나오는 놈이 어떤 놈이지? 띵빅. 그 다음에 얘로는 좀 표현이 쉽지 않으니까 실제 우리 발음은 문자지. 문자. 근데 밑에 뭐가 붙어있나? 문짱 하고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형식 종성이. 자, 문자 한번 보시죠. 문자. 먼저 한자가 있어야 돼요. 한자가 있고 그 옆에 한글을 적는데 그게 아니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아닙니다. 문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실제 발음은 짜라고만 나겠지만 밑에 형식 종성 이형을 붙인다는 거. 얘가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밑에 또 뭐 있을까? 이제 말로만 한번 해봐.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다 싶은 거 다 찾아볼까요? 한자 옆에 있는 건 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입니다. 백성, 또 윙 돼 있는 거 보이나? 내일할 위하야 할 때 윙. 28자, 짜짜. 뼈난, 맨 밑에 뼈난 이런 것도. 얘네들이 사실은 제가
조금만 가르쳤어요. 훨씬 좀 복잡한데요. 학교에서 더 복잡하게 가르치면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린 히읗을 쓰는 이유나 뭐 리을을 붙이는 이유 등등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중국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한점, 실제 발음할 수 없는 한자음을 쓰고 있다 라고만 기억을 합시다. 자, 우리 이거 특징 10개 중에 겨우 첫 번째 것을 했는데 여러분의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9개나 남았단 말인가 라고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 듣고 다음에 또 학교에서 또 배우고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자, 두 번째 거로 갈게요. 뒤에 잘 보이게 큼직큼직하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 얘들아 글자마다 왼쪽을 잘 봐봐라. 글자 왼쪽에 점들이 찍혀 있는 게 보이니? 어떤 놈은 점이 없고 어떤 놈은 점이 하나, 어떤 놈은 점이 2개 막 이렇게 찍혀 있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점이라고 한다. 자, 지금 훈민정음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는 방점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방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요. 얘는 소리의 일단 성조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부터 먼저 머릿속에 넣을까요? 성조. 성조란 것은 뭐냐면 소리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하는 것. 밑에 건 안 써도 된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뭐 재미삼아 사진이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구멍에 빠진 말이 한 마리 있어. 얘가 지금 구멍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말이. 사람들이 위에 서 있어. 소방관들이 주변에서 이 말을 쳐다보고 있어. 이 사진에 해당하는 이 말은 이히힝 하는 이 말이지.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꺼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이거를 혹시 고향이 경상남도 쪽인 사람 손 들어봐. 그럴 확률이 좀 알겠네. 이 말을 어째 꺼내야 할지, 이 말을 어째 꺼내야 할지 너 알아먹지 지금?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여러분 부산 사람이에요. 원래 출신이 부산 사람이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성조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 말을 이러면 이건 달리는 말이야. 이 말을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눈에 눈이 들어갔네. 뭐게? 우리 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들어갔다 이 말이야. 인터넷을 보게 되면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들으면 바로 알아요. 영어 2야. 에 2승 2 숫자 2야. 2의 2승 뭐 수학적으로 이런 건 없다고 하지만 뭐 듣는 순간 아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말 뭐가 다르지? 높낮이가 달라 얘들아. 단어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때는 뭐를 구별했냐면 뜻을 알 수 있었다고. 지금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남아있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성조라 그래. 성조. 얘들아 잊어버리지 마라. 출제 포인트를 알려주면 소리의 세기가 아니야. 소리의 길이도 아니야. 소리의 높낮이.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 모두가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니네 이창민 선생님하고 배우는 핵심 개념이 한 2주 동안 뭐였나? 음운 아니었니? 음운이란 뭐지? 응?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지. 얘도 그 당시에는 뭐였다?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였기 때문에 음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곧바로 사라지게 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높낮이로 뜻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서 표기하는 것도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내신용으로 우리는 몇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방점은 일단 점의 개수,
와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평범한 소리, 평성, 날렸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거성, 표를 그릴 겁니다. 상성, 마지막 입성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했어요. 자, 얼른 따라 그립시다, 여러분. 내 앞 시간이 설정훈 쌤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설쌤 그래도 문학이라 그래도 좀 낫거든. 우리 외계인이래. 외국인 선생이 가르치는 이 현대 문법은 문법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니네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로 나를 만나게 되는데 또 우린 이런 걸 해. 한동안 이창민 쌤하고 저랑 이제 하실 때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런 게 고딩 국어구나 라고 미리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셨어요? 자, 시작할게요. 평성은 평범한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늘 톤을 높여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평범한 소리는 낮은 소리예요. 낮은 소리인데 이게 가장 많은데 요 놈한테다가 점을 다 찍어버리면 점 안 찍히는 놈이 없겠지? 그래서 얘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점을 찍지 않아요. 평성은 낮은 소리,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성. 점을 하나 찍습니다. 머릿속에 누구 떠올랐나? 거성. 명수형 떠올랐지? 소리 지르는 걸 크다, 클 거자를 쓰지만 큰 소리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얘들아, 소리에 뭐라고? 높낮이. 그러니까 거성은 뭔 소리? 높은 소리. 높은 소리. 자, 상성은요. 위상자를 써가지고 소리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점을 왼쪽에 두 개를 찍습니다. 얘는 처음에는 낮아요. 낮았다가 뒤가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발음을 했었던 말, 이런 놈이 되겠습니다. 말 하고 뒤를 올리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성조가 사라졌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높낮이가 똑같아져 버린 건데 얘는 낮았다가 뒤가 높아지려면 소리의 길이 자체가 어땠을까?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 이 긴 소리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가지고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때 발음은 말이었고 지금은 말하고 길게 하는 것들 있지. 길게 발음하는 것들이 다 상성이었던 것들이다. 상성은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긴 소리, 말, 눈 하고 이렇게 길게 하는 단어들이 원래는 낮았다 높아지는 상성이었던 단어들이죠. 자, 마지막이 입성인데요. 입성은 점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랜덤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특징이 있어요. 입성이라는 것은 끝이 빨리 닫히는 소리입니다. 끝이 빨리 닫힌다는 게 뭔가 라고 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의 경우입니다. 얘들아, 물하고 리을 받침이 있지? 물하고 계속 끌 수 있다. 근데 기역 받침을 붙이면 계속 끌 수 있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돼요. 하고 빨리 끝나버린다고.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의 받침이 있을 때는 입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요 녀석을 사례로 학교에서 출제하는 포인트로 하나 잡아볼게요.
첫째 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첫째 줄, 나란 말싸미, 이것만 가지고 한번 사례로 해볼게요. 심지어 진짜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은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나? 이거 뭐냐 얘들아. 아래 아짜지, 아래 아짜. 근데 이거 보고 방점이라는 새끼도 있다? 니네는 최소한 그런 애들이 돼서는 안 돼. 실제로 많이 나와. 니네 나중에 시험 한번 쳐봐라. 니네 친구들 중에 방점 이거 아니냐? 이런 애들 꼭 있을 거야. 그때 비웃어 주도록 해. 자, 지금 나란 말싸미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얘를 가지고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냈다고 치고 지금부터 답을 해볼게요. 나는 점이 없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니? 점이 없으니까 평성이다. 소리는 낮아. 나. 랏은 점이 하나 있네. 그러면 거성이네. 높은 소리입니다. 나랏 이렇게 되겠죠. 나랏. 자, 그 다음에 점이 두 개 있는 말은요. 점이 두 개 있으니까 당연히 상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놈은 낮았다가 뒤가 높아지는 소리죠. 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싸는 점이 없으니까 평성, 낮은 소리. 미는 내가 점을 하나 뺐나? 뭐 이상한데? 미 옆에 점이 있구나. 이상하더라 어쩐지. 나란 말싸미 할 때 미는 점이 하나 있으니까 거성, 높은 소리. 자, 실제 그 당시는 나랏, 말싸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너무 크지는 않아도 높낮이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건 하나가 틀렸습니다. 학교에서 출제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뭐를 틀렸게?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네 가지를 다 가르치고 나서 한 문장을 썼는데 하나가 지금 없지. 뭐가 없어? 입성이 없네. 근데 이 중에 입성이 하나 있다. 어떤 놈이 입성이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 시옷 받침이네. 랏, 시옷 받침이네. 얘가 거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입성입니다. 수능 시험 문제에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근데 소리의 성질은 어떻게? 끝이 빨리 닫힌다. 왜? 높낮이는 어떻게? 높낮이? 알 수 없다. 맞았니? 아니야. 점이 하나 찍혀 있기 때문에 높은 소리는 맞는데 끝이 빨리 닫히는 입성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입성이라는 녀석은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인 경우는 다 입성이라고 하시고 그 점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해했니? 좋아. 이게 방점인데 방점, 성조 역시나 빠르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바로 한 50년 후에부터 바로 쓰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 더 배워볼까요? 이제 이어적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이건 정말 중요해. 얘들아, 지금 쌤이 적는 3번 이거는 1번과 2번은 어쩌면 훈민정음 텍스트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적는 3번은요.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라도 수능 국어에서 꼭 고전 국어 문법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안에서 무조건 거의 출제한다. 잘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게 적기 방식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적기 방식. 글자를 적어 나가는 방식이 그 당시에는 이어적기였다. 적기 방식이 이어적기였는데요. 이어적기는 한자말로는 연속해서 철자를 표기한다. 연속해서 철자를 표기한다라고 해서 연철이라고 했어. 연속해서 철자를 표기하는 연철 표기 방식입니다. 자, 이 녀석의 뜻은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발음하는 대로 표기한다. 얘들아, 첫째 줄에 보면 사례를 한번 볼까 잠깐. 좀 전에 했었던 말싸미가 있어요. 얘 원래 받침이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 아까 쌤이 칠판에 말씀이라고 썼잖아. 받침이, 미음이 어디 있어야 돼? 요거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 원래 원칙은 말싸미는 이렇다고. 말씀, 지금이라고 치면 말씀하고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은 형식이거든. 지금 쓴다면 그래서 어떻게 쓰겠니? 말쌈이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받침을 앞에 붙여서. 근데 어떻게 했어? 뒤에 이응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 창민쌤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첫 소리 이응이 소리가 없다 보니까 받침 미음이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돼버리지. 소리 나는 그대로 그냥 적어버린다고. 말싸미 이렇게. 말싸미라고 적는 거. 자, 그래서 말싸미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뜻은 한번 표기를 쓴다면 말씀이였을 건데 얘를 갖다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받침을 뒤로 넘겨서 받침을 뒤로 넘겨 표기를 한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어 적는다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말싸미라고.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어.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어렵지? 자, 그러면 이제 적용 한번 해볼게. 이어 적기가 있잖아. 니네 이제 그 쌤이 알려주는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어 적기가 원칙이었다. 훈민정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땐 이어 적기가 원칙이었는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앞에 글자에 받침을 붙여버리면서 글자를 적게 되게 돼요. 곧 있다가. 그거를 우리는 끊어서 적는다라고 합니다. 끊어적기. 끊어적기. 이어적기가 연철이라면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서 철자를 적는다. 앞에 글자, 뒤에 글자를 끊어서 적는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게 두 개가 막 혼란스럽게 적히기 시작해. 그거를 거듭 앞에 받침 적었는데 뒤에 받침을 또 적는다 해가지고 거듭 적기. 중복되게 적는다. 중철 혹은 혼란스럽게 표기를 한다. 혼철이라는 이름들이 붙게 됩니다. 자, 얘들아 오해하지 말고 훈민정음 때는 뭐만 썼다? 훈민정음 때는 오로지 이어적기만 써요. 이어적기 표기만 합니다. 이어적기 연철만 사용을 했는데 근데 조선 초 이어적기 표기에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분필 너무 잘 부러지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자꾸 플러스되고 이러는 거야. 표기하는 방법이 막 중복스럽게 다른 건데 제가 사례를 적어 볼 테니까 하나씩 보세요. 자, 현대 국어에 제가 현이라고 쓰는 건 현대 국어입니다. 현대 국어에 하늘이 높은 이라는 놈이 있다고 해보자. 높은. 우리는 지금 무슨 표기 방식을 쓴 거지? 소리 나는 대로 썼니? 아니잖아. 받침을 앞에 붙였었지. 그러면 현대 국어의 표기 방식은 분철이다. 끊어적기 방식이다. 근데 현대 국어의 높은이라는 이놈을 이어적기로 썼다면 뭐라고 적게? 소리 나는 대로. 해봐. 높은 이렇게 쓴다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끊어 적으면 어떻게 적을게요? 끊어 적으면 똑같이 끊어서 높 뒤에 은 이렇게 썼겠지? 자,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만. 저번 주에 우리 받침은 몇 개만 쓴다고 배우셨죠? 받침은 몇 개만 쓴다 그 당시에? 잊어버렸냐? 팔종성법 기억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8개만 받침으로 썼다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 받침 뭐가 와 있어? 피읍이란 놈을 쓸 수 없지.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썼게? 피읍의 대표 발음이 뭐냐고. 높 해봐. 높 발음이 뭐로 나는지. 높 비읍으로 나죠. 그죠? 그래서 피읍의 대표음인 비읍으로
적혀야 되겠죠. 높은. 이게 끊어적기 방식입니다. 8종성법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를 거듭 적는다는 건 뭐냐면 앞에 받침에 높이라고 썼어. 그런데 뒤에 또 써. 피읍. 높은. 높은. 이렇게 앞에 썼는데 뒤에 또 써버리는 걸 거듭 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게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한글 이렇게 써라라고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쓰는 법 배운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글자를 적어나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만 오로지 쓰다가 한 100년 후에 두 개가 섞이고 조금만 있다가 조선 후기에 가면 이거 다 나오다가 나중에는 제음소화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수업 목표는 여기까지만 잡을게요. 요것만 이해하십시오. 제음소화는 거듭적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얘들아, 니네 거센 소리 대기 배웠지? 음운의 축약 배웠지? 축약. 기역하고 히읗이 만나면 무슨 소리가 돼? 그에다가 흐 추가하면 크 이렇게 되는 거잖아. 비읍에다가 흐를 추가하면 프. 그지? 크트 프츠. 얘네들이 나올 수 있으려면 전부 히읗이 붙어야 되지. 현대국어가 그렇잖아. 사람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제자 음소라는 건 그냥 자음이라고 생각해.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자음 모음을 두 개로 쪼개버리는 거야. 다시 두 개로 쪼개기.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키역, 티읕, 피읕, 치읕, 크트프츠. 외우기 힘들면 뭐라고 외우라고 그러대 창민쌤이. 피카츄 털 이렇게 외우라고 안 해? 피카츄 털 이게 그 거센 소리거든요. 얘네들은 전부 뒤에 뭐가 있죠? 히읗. 앞에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쪼갰다 이 말이야. 음소를 두 개로 다시 나누는 걸 제음소화라고 했는데 말 좀 어렵죠. 안 외우셔도 돼요.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보기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게? 피읍을 두 개로 쪼개면 원래 받침 피읍이잖아. 얘를 두 개로 쪼개면 뭐가 나와? 비읍하고 히읗이 나오는 거죠. 앞에 비읍 붙이고 뒤에 뭐를 붙인다고? 히읗을 붙여가지고 높은 이렇게 적는 게 제음소화 표기였어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서 잘하더만. 바퀴벌레를 박휘 이렇게 쓰고 뭐 비타 500도 그냥 비타 500이라고 하면 될 낀데 저한테 와가지고 빛하 50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하는 그 재미삼아 하는 음소 쪼개기가 곧 제음소화의 잘못된 표기예요. 얘들아 이게 규칙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글자가 나왔다는 건데 원칙은 뭐라고? 처음에는 이어적기였고 지금은 끊어적기고 그 당시는 훈민정음을 할 때는 이어적기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의 사례 높은 하나 봤는데요. 말싸미 봤는데 하나만 더 찾아내보고 수업 끝내보자. 이어적기의 사례 하나만 딱 더 찾아볼까요? 니네 못 찾겠다. 아니, 너무 어려운 거네. 수매가 있는데요. 맨 밑에서 둘째 줄에. 또 있네. 맨 마지막 줄에. 따람. 뭐뭐 할 따름. 인이라. 따람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 보기만 하세요. 그 위에 수매도 숨에. 숨에였던 게 수매.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어적기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오늘 제가 시간은 1시간 내내 썼지만, 가르친 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요 녀석들 정확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시험 문제를 4개를 냅니다. 오늘 했던 거에서 그대로 문제들을 출제를 할 거니까 오늘 문제 쉬웠지? 안 쉬웠어? 1, 2, 3번 안에서 틀린 사람 손으로 봐 때리게. 솔직하게 손 들고 맞아야지. 손 들어봐. 얘가 맞을 거야. 너 틀렸니? 왜? 몇 번을 틀렸는데? 8번? 아니 1번 기본 글자 5개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어.
그녀 해봐. 그녀 모습이 이게 싫으면 뭐라고 외우라고? 그녀 목숨이 알면서 그걸 못 써. 그녀 목숨이 이렇게 5개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자, 복습은 간단하게 수업 전에 잠깐이라도 오늘 수업했던 거 펼쳐놓고 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고생하셨어요.